어, 제목이 "우리는 왜 생애 마지막을 집에서 보낼 수 없을까?"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일단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중요할 텐데요. 어, 왜 생애 마지막을 집에서 보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강의가 재미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느끼기에는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무엇보다 초고령화 사회라는 이제 사회적 변화가 있을 텐데요. 제가 줄곧 자주 인용하는 그림이 저 오른쪽 아래 보이는 그림인데, 아마도 아이가 2명이 태어날 때 지금 5명이 노인 인구로 진입을 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을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 년간 정부의 어떤 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전체 인구의 14%로 이제 넘어섰고요. 불과 이제 4~5년만 지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51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사회가 될 텐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 우리가 그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되게 요즘 65세라고 해서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노인이라고 인정하거나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대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75세가 되면 대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일정 부분 필요로 하는 비율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 고령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돼서 최근에 한 6.7% 정도에 그쳐 있지만 2045년에는 인구 5명 중에 1명이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노인의 돌봄 비용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의 진료비 지출 중에 40.8%가 이미 노인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454만 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평균의 3배 정도 되는데, 우려스러운 건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58년 이전에 출생하셨던 분들을 대부분이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의 이 현재 그 수중에 있는 어떤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OECD 평균의 거의 4배 정도가 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이 되면서 건강 문제가 많아지고 노인 진료비는 점점 증가되는데, 반면에 빈곤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노인 돌봄 지출의 문제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료비는 급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건강보험에 포함한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직전에 쓰는 의료비가 평균 241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임종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더 오래 생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집중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을 이용하고 하는 분들의 의료비 지출이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점점 핵가족화되고 있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는 벌써 오래됐고, 특히 1인 가구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4.1%에서 20여 년만 지나면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는 생애 마지막 시기의 돌봄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들, 며느리는 이제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 가족들에게 의존하던 전통적인 돌봄이 일정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이미 큰 변화는 시작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간병비에 큰 부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응답한 임종과 관련된 생애 말기 돌봄에 있어서의 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미국과 비교를 할 때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환자의 간병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왔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거의 2배가 넘게 되고요. 환자의 질병 영향으로 가족의 저축을 대부분 손실했다는 비중 역시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된 시기보다는 좀 다른 영향을 받겠지만 뭐 큰 의미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부분 좀 겹칩니다. 영국에서 말하는 좋은 죽음은 존경과 존엄을 가진 한 개인으로 대해지고 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친근한 환경 안에 있으면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2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생애 마지막 시기에 익숙한 환경, 가장 대표적인 게 집일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요양시설도 되겠죠. 이런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게 좋은 죽음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재작년에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 스스로 정리하는 죽음,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들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 인구들이 생각하는 공통된 정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망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고령자가 많아지다 보니 그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미 77.1%, 암 환자의 예를 들면 92%의 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사망을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된 지 오래됐고요. 결정적으로 2017년도부터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이 전까지는 일본이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병원 사망률이 높은 나라였는데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별로 명예롭지 않지만 1위가 됐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OECD 그 헬스 데이터를 보면 국민 1인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라든지 어떤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이 북유럽 국가라든지 서구에서는 여전히 병원은 의료기관에서의 사망 비중이 50%를 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병원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집에서 임종하시는 비율은 13.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어릴 때 한 번쯤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집에서 임종하시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 이하에서는 거의 아마 보신 적이 없고 대부분 다 병원에서 임종하시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증가가 어떤 요인들인지를 연구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추려보면 여성이거나 환자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병원 사망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돌보는 보호자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병원 사망이 늘어나고 급성기 병상의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병원 사망이 증가합니다. 일정 부분 병원에서의 어떤 수요가 또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문옥 선생님이 발표한 2016년 정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병원들이 호화로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구한 것을 따르면 간병 가능한 가족이 부족하거나 의사의 지지가 적거나 안정기에 간호사 방문이 감소된 경우에 병원 사망이 늘어났다고 돼 있고요. 영국에서 조사한 걸 보면 환자의 기능 상태가 나쁘거나 가정 돌봄이 어렵거나 가족에 동거하지 않거나 가족의 지지가 낮을수록 병원 사망이 늘어나는 걸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병원 사망이 높은 그 비율을 갖지 않는 나라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지를 연구한 걸 한번 보면요. 노르웨이 같은 데는 병원 사망률이 매우 높고 반면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가정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나라를 비교를 해봤더니 네덜란드 의료 환경 및 의료 문화적인 특징을 보면
의료진과 환자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환자들이 말기에 이르러도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말기라는 걸 고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을 몰래 불러가지고 3개월, 4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환자에게 직접 결과를 설명해 주지 않는 문화들이 있고요. 잘 조직된 가정간호와 너싱홈 케어를 정책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따라서 국가별로 생애말기 돌봄의 접근 방식이나 입원 정책 등에서 사망 장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에서 과거 한때 노인들은 병원 입원을 할 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급격하게 일본에서는 병원에서의 사망이 증가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임종하신 분의 가족으로서 경험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현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임종 가능성에 대한 통보나 설명이 대개 사망하기 며칠 전에 이루어집니다.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의학적 상태에 대한 설명만 하고요. 심리사회적 지지나 임종 교육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중환자실 입원을 격려하고 이런 검사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혈액 검사를 하던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한 3, 4일 남으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면 그거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도 그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은 조건이 되지가 않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개인이 부담을 해서 1인실을 사용하게끔 유도되고요. 환자의 경제적 형편이나 병실 사정에 따라서는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어수선한 병동 내 처치실에서 생애 마지막 시기를 맞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설치된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현재 9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은 그나마 임종실이 운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임종실이 없기 때문에 또 임종돌봄 관련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종돌봄에 적절한 인력의 투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병원협회 모두 반대해서 임종실 설치는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구조상에서 1인실은 병원에선 중요한 비급여 수익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까지 비급여 수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또 1인실 선호가 돼서 1인실이 없어서 임종실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고요. 안타까운 건 의료진들이 임종 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이나 수련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환자를 낫게 하는 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받기 때문에 임종 환자나 그 가족을 대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조차도 환자들을 만나는 걸 오히려 꺼려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학병원 같은 데 입원을 해 있는데 임종할 환자가 되면 오히려 교수가 회진을 잘 안 오거나 임종하는 순간에 사망 사실을 담당했던 오랫동안 이제 믿고 의지했던 교수가 와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사망을 확인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같은 데는 임종기에도 과잉된 의료가 진행이 됩니다.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도 혈액 검사를 하는 게 늘 있는 일이고요. CP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례화된 검사나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임종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몸이 다 부어 있어요. 돌아가실 때 보면 하도 영양제와 수액을 중단 없이 계속 주기 때문에 몸이 다 부어 있고 대부분 호흡곤란을 경험하게 되죠. 요양병원은 반대로 입원을 할 때 동시에 보호자들한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환자한테는 물론 또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연명의료나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환자의 바람은 우리나라 요양병원 현실에서는 대부분 무시됩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일당 정액 수가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당 정액은 적극적인 완화적 돌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적극적인 완화적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은 매우 소수인 형편이고요. 사실 한 개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임종이라는 건. 근데 이제 개개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루틴하게 되고 있는 의료 관행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임종기의 의료기관에서의 돌봄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질 높은 돌봄과 배려가 결여되어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코미디언 배삼룡 씨가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임종하시는 과정이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지금 누워 계신 데가 어디냐면 아산병원 간호사실 아닙니다. 요 안에 커튼 뒤에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병실이 1인실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와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간호사들은 분주히 일하는데 거기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거죠. 과연 이 간호사실에 붙어 있는 이 옆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게 과연 인간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공공의료기관인 포항의료원의 임종실은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임종실이 있죠. 환자는 여기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가족들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죠. 이런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0.0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이 98개밖에 되지 않고 그런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도 말기 암 환자에 국한되어 있는데 전체 암 환자 중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임종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매우 적죠. 저는 병원 중심의 어떤 돌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병원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누구나 병원에서 죽고 있고요. 항상 치료받는 도중에 죽음을 맞는 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정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문제는 뭐 어떤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하고 뭐 이런 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의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이런 통계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어느 나라든 아직까지 대부분 미충족 욕구입니다. 생애 마지막 시기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게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적 처치를 다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어떤 완치를 지향하는 어떤 단계에서 돌봄과 완화를 지향하는, 고통을 줄이는 의료로 전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환자가 주인공이 되고 집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장소로 전환되는 것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강의 제목이 우리는 왜 생애 마지막 시기를 집에서 보낼 수 없을까인데요. 몇몇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간병이나 수발의 문제, 아파트 중심의 주거 문화, 그리고 병원이 운영하는 깔끔한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2018년도에 국민의식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된 내용을 보면 가정에서 임종을 맞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꼽은 첫 번째가 집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집에서 생애 마지막 시기에 방치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임종 돌봄에 불편한 주거 구조 및 환경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간병 부담을 이제 빠질 수 없었고요. 또 임종 돌봄에 대한 불안감이 집에서 돌보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일부이긴 하지만 환자는 병원에서 돌보는 것이 옳다는 사회적 인식을 설명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간병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눈 게 필요하다. 이제 집에서 환자가 계실 때 제가 가정 호스피스 방문을 해보면 환자가 누워 계신데 그 옆에 계신 분은 80대 환자와 80대의 배우자일 뿐이에요. 그분도 관절염이 있고 그분도 먹는 약이 2봉지, 3봉지 되는 분이 간병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런 간병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의료진의 가정 방문 진료가 활성화되는 것, 마지막으로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돌봐줄 수 있는 주치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험을 잠깐 소개를 좀 공유했으면 하는데요. 일본의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처럼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슬로건이 익숙한 지역에서 치유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문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환자가 거동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와 또 약사, 간호사가 이렇게 같이 방문을 해서 환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집으로 가는 거죠.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일본도 최후를 맞이하고 싶은 장소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자택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택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 일본에서는 75%가량이 병원에서 임종을 하고 있었고요. 일본은 이 단카이 세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초고령 이제 올리스트 올드가 되는 2025년이 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재택요양 장애요인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즉 생애 마지막 시기를 왜 집에서 보낼 수 없는지를 일본 내각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 가지 요인이 이제 나왔죠. 왕진해주는 의사가 없고 방문간호 체제가 부족하다. 두 번째, 집에서 돌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급변했을 때 바로 입원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자리만 나면 입원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유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진 및 방문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하고 방문 간호 서비스 보급을 하기 위한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거주지를 마련한, 이 부분이 좀 우리나라와 현재와 좀 다른데요.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살면서 기본적인 간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 이 공동주택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진료보수 개정을 하면서 이런 방문 진료를 통한 종말기 재택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변화가 이 그림에서 나타납니다. 2005년도부터 병원 사망이 이제 최대에 이르니까 방문 진료를 통한 자택 임종 관리 활성화를 위한 수가나 제도들이 마련이 되면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언가 제도적인 준비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가 완성이 되는 5년 후부터 나타난다라는 그런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0년 정도는 지나야 의미 있게 병원 사망이 조금씩 줄고 가정에서의 사망이 늘어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는 제 개인 의견을 마지막에 담아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일부러 그 슬라이드는 뺐습니다. 우리 건강세상 네트워크에 계신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의료인이다 보니 어쨌든 의료적인 시각에서만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그 정책 제안들을 해온 것들의 가장 핵심은 저는 가정에서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이제 사회적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상 내가 그런 여건만 된다면 내 가족을 내가 직접 돌보는데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더 많지, 어디에다 보내서 그냥 마지막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3개월, 4개월을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선 내 경력이 단절되거나 내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서는 그게 불가능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거는 적어도 생애 말기에 있는 분들만큼이라면 우리 장기요양보험에서 현재 하루에 4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거를 생애 마지막 시기에 있는 3, 4개월만큼만이라도 8시간 돌봄을 제공해 준다면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손을 바꿔서 직접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결국 이게 병원을 찾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의료적인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생애 마지막 시기에 돌봄의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과 개인에게 짊어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아이는 가정이 아니라 한 마을이 키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천조각을 모아서 이불을 만들어줬듯이 우리도 앞으로 존엄한 생애 마지막 시기 돌봄을 위해서는 100명 이상 우리 이웃들의 돌봄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강의를 이렇게 저희 총회전에 해주신 김대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래도 4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 했더니 한 분이 집에서 왜 생일을 마감할 수 없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강의 중에 그 통계 자료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재용 선생님 중환자실 간호사님이시군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차에 너무 좋은 강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네, 나백주 선생님, 재택 호스피스 서비스 수가는 충분한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 호스피스라는 시스템이 그 기관이 총 98개 정도, 10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그나마 3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너무 부족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단위, 중학교 통합거리 단위 정도의 하나는 그런 이제 방문 진료를 통해서 생애 말기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현재 어쨌든 재택 호스피스 서비스 수가는 간호사 인건비를 한 명 정도 부담하는 정도에서 이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생애 말기 돌봄이 호스피스라는 전문 서비스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차 의료 중심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여러 정당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 계획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주치의제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고 방문간호 체계가 좀 더 공공히 만들어져서 1차 의료 중심으로 생애 말기 돌봄이 이루어지고 현재 있는 전문적인 가정 호스피스 같은 경우엔 아주 통증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신체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이 큰 분들만 일부 이렇게 돌보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 방문을 해서 임종하는 과정에서 1박 2일 동안 집에 머무르면 현재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의 수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생애 말기 돌봄 임종 상담료라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수가가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라는 건 저는 상대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아마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도 그 총회의 사전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요. 혹시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희 사무국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균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